안녕하세요. 오늘도 교과서를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날씨가 요즘 들어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진짜 춥네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온 것 같은데 나가실 때 그 내복도 좀 챙겨 입고 뭐 젊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감기라도 좀 걸리면은 그 후유증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은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감상 파트라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보긴 볼 건데, 그래도 전체 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길어요. 우선은 역사적인 측면의 기록적인 내용,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 나와 있고, 물론 이제는 돼지 미술을 하긴 했지만은 여기서 조금 점검하고 갈 것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볼게요. 이제 나선형 방파제 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스미스 손이라고도 하고 스미스 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미스 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연 자체를 미술 소재로,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소재가 되겠죠. 재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작가는 미국의 유타주의 그 그레이트 솔트 호수의 하천과 채석장 등에 수집한 여러 가지 재료를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후에 그것들이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정이죠. 이 작품에 대한 과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침식하면서, 요 침식이라는 말 들어가야 되고, 변화하는 과정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반영구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의 작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탈피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고전 작품이라든가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원본성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점점 소멸해 간다라는 어떤 과정, 그래서 프로세스 아트의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소멸의 과정을 인해서 작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상업적인 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가 소멸해가는 어떤 작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그래서 상업적인 것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길게 뻗은 울타리인데, 크리스토 작품은 자연을 미술에 끌어들여서, 자, 자연을 역시 소재로 했습니다. 좀 더 확장된 조형세계, 얘도 그렇고 내용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적인 확장, 그 다음에 영역의 확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의 소보나 지방이 마른 지방을 잇는 약 40km의 중국의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듯한 높이 5.5m의 인석천 울타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작업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을까요? 어떤 실마리? 요 부분이 어떤 실마리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영역이 확장이 돼서 이제 자연을 가지고서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실마리를 줬대요.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을 고려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처럼 예술가들은 박물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된, 그래서 그 장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의 확장, 이것도 좀 써줘야지, 그죠? 장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공간의 확장을, 자, 공간의 확장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장소의 확장, 공간의 확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즉, 대지미술의 특징은 발상을 전환시켜서 재료를 확장시켰고 과정을 중시했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개념미술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이 과정적인 것은 결국은 모든 작품에서는 완결성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과, 요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완결성. 자, 완결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정이니까, 그죠? 공간 개념을 확장시켰다, 아까 얘기했죠. 요건 얘기했어요. 여기 얘기했으니까, 요 공간 개념 확장시킨 것이 발생의 전환이다. 그럼 정리를 하면, 공간을 확장시켰고 재료를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완결성에서 과정을 중심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산수무늬 벽돌은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산수를 도형화한 타일이에요, 사실은. 7세기 초 백제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근경의 도식화된 물과 하늘의 구름을 제외한 모두 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좌우에 울퉁불퉁한 바위산, 그다음 중앙에 소나무가 우거진 새 봉우리의 산들을 대칭을 이루고 있죠. 뭐 대칭적이에요, 딱 봐도. 산들을 도식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좌우 대칭이 안정된 구성적인 면에서는 안정된 좌우 대칭을 얘기하고 공간과 거리감, 공간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다운 분위기를 잘 나는 매우 발달된 산소화의 형태의 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요 자코메티 특이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다른 문화권의 조형 활동들이 서로 감응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당시 유럽의 아프리카적인 조형 세계를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유럽 미술의 현대화의 결정적인 정기라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조형 세계를 제시를 한 것인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부터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 때부터, 어느 유파부터 받아들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작품에 적용한 거 1900,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야수파, 마티스 같은 경우가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입체파, 그러니까 피카소한테 영향 줍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아프리카의 원시적 가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역사 보시면 단청 역사는 선사시대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단을 꾸미는데 그림을 장식하거나 제사장이 얼굴에 색칠을 하는 등의 일통이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단청은 신비감을 주고 잡기를 쫓다. 자, 신비감, 뭐 장식성의 어떤 부분도 들어가고 잡기를 쫓는 벽사 의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권위를 표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병충해 방주도 있어요. 병충해 방주도 있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활발하게 유행했다. 종류는 가칠단청, 극기단청, 모루단청, 극기모루단청, 금단청, 금모루단청, 갓금단청, 그 다음에 고분단청이 있고, 특수한 것들은 칠보단청, 오칠단청, 금은박단청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있는 거 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수업 때 했어요.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종류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무늬는 장식 구성에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요것도 했죠. 머리, 그 별지와 금무늬, 천장 무늬로 나눌 수가 있고, 단청 문양이 세분화하면 기하학적 무늬, 당초 무늬, 천지, 자연물, 식물 무늬, 그 다음에 화초 무늬, 동물 무늬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뭐 의미 없어요. 요걸 의미의 그 무늬에 따라 그 무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나열했다고 해서 요걸로 뭐 정보가 될 수는 없고요. 요거는 뭐 제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도 이런 거를 했다면 정리한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제시가 돼 있다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민중미술이 나왔는데, 민중미술에 관련된 조그만 도판이 있는데 그거는 없앴어요. 그래서 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자, 민중미술은 현실 참여적이에요.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 비판적입니다. 자, 두 개의 의미가 있죠. 이 경향이 뭐냐?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룹의 사실주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 미술 경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체크하시고 1980년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0, 70년대, 특히 70년대죠. 70년대에는 모노크롬이 유행을 하고 60년대는 앵포르멜이 유행합니다. 근데 이제 70년대는 본격적으로 민중미술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삼가 유리된 그 유미주의적 교양주의에 아첨하는 미술에 대한 거부, 이거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아무래도 생명, 그 모노크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 체크하시고,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은 뭐 내내 거부죠. 그래서 근데 사회 변혁 속의 국면 속에 현실에 대한 각성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 전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했어요. 민중미술은 민중사관에 입각한 미술 운동 전개인데, 민족 소통을 지향한다. 이제 민족 소통, 새로운 창작, 우리가 이제 멕시코 벽화도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미술 운동 모색의 실천 목표다. 그래서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래서 80년대 등장했고, 기존의 모노크롬, 그래서 모더니즘 부정하면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화조화. 민화에서 꽃나무, 풀, 새, 짐승들을 한데 모아서 묘사한 화조화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화조에 그려지는 꽃나무와 새들은 각기 상징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고요. 수선화는 충절.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 걸로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앙새는 부부의 금슬, 까치는 좋은 소식. 그래서 특히 아름다운 꽃나무 사이로 상상이 짝지은 새들이 정겹게 묘사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보통 부부간의 좋은 금실과 집안의 평화를 염원하는 것으로 얘기 나옵니다. 이러한 연유로 화조와 주로 신혼부부는 신방, 부인의 거처하는 안방을 장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이 역학조각, 그래서 세페르 작품, 인공지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미술 작품 자체가 다양한 빛을 발하기도 하고요.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냅니다. 자, 빛이나 소리 움직임이 현대에 실제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예술적 감성까지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요거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세금 착감 문질해서 통일신라 이제 그 빚이 이게 빚입니다. 빚. 자, 금사로 테두리를 두르고요. 그 속에 청옥을 감입시켰고 시켜 만든 장식빗입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선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이 장식빗은 손잡이가 꺾인 점이나 수식으로 보아 머리를 빗는 용도보다는 연인들의 머리에 꽂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뭐 머리꽂이 라고 안 하고 빗의 용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머리 꽂는다고 하네요. 정확히 어디에 꽂고 어디에 빗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죠. 보지 않는 나는. 선덕대왕신정 비천상은요 도들새김했다라는 것만 장조를 하고 있네요. 문자도는 유교의 도덕과는 다 알 거고요. 그래서 그 유교관을 제시하는 글자와 그림 이 두 가지가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는 각각의 문자와 관련된 고사나 자 여기 보시면 고사나 상징물을 그려 구성을 합니다. 그죠? 고사랑의 상징물을. 그래서 효와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 동시물을 이용해서 글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요. 죽순은 효행을 나타내는데 이는 어머니를 위해 겨울에 죽순을 구하고자 한 아들의 지극한 효성심에 관한 이야기래요. 그 다음에 이런 목동들의 경배 제단 그림이고요. 이 제단의 형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 제가 한번 냈어요. 그래서 템페라화고요. 그래서 템페라화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유화랑 비교하면 되게 딱딱합니다. 그림을 실제 보면 그림의 형식도 약간 경직된 모습으로 그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재단화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유화로 그린 재단화라든가 정교화랑 비교하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템페라기 때문에 그럽니다. 템페라가 왜 그럴까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라데이션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낼 수가 없고요.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제단은 후거 방거스의 작품인데요. 총 3부분 패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의 그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한 거고요. 천사와 목동들이 경배하는 모습이래요. 중앙 그림의 아랫부분에 그려진 화병의 꽃들마다 저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성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홍색의 나리꽃은 그리스도의 붉은 피고요. 보라색 요거 내가 시험 문제 냈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낸 게 요거 보고 낸 것은 아닌 거죠. 이제 교과서 그냥 따로 봐서 냈어요. 근데 뭐 보라색 꽃은 성모의 슬픔, 밀집타는 예수의 탄생인 베들레헴을 상징하고요. 제더나의 양쪽 날개 부분에는 제더나의 주문자의 포르티나리 가족의 그들의 수호 성자가 그려져 있고요. 그중에 가족들의 인물은 실제 포르타나리 가족들의 초상인 것으로 보이죠. 자, 문자도는 아까 봤으니까 하고 제더나 여기 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세워두는 종교화를 말하고요. 제더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는데 딥틱은 2장. 요것도 내가 시험 문제 냈죠. 트립틱은 석장. 의 패널입니다. 양쪽 패널을 접으면 중앙의 그림이 완전히 가려지게 된다. 그리고 다비드도 뭐 매번 보던 건데 왜 또 보냐? 내용이 좀 다르니까. 자, 피렌체 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의미입니다. 개혁정부의 자유수호를 상징하는 다비드. 그러니까 개혁정부의 자유수호를 상징하면서 이것을 피렌체 시청 앞에 광장에 세우게 된 것이죠. 용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용도로 세워졌냐, 어떤 상징성으로 세워졌냐라고 물어보면 요걸 얘기하면 되겠죠. 다비드는 3년에 걸쳐 한 덩어리 속으로 조각한 노도상인데 당시 시민들은 도전적인 시선과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진 순수한 다비드 속에 자기들의 미덕이 구현됐다고 믿었고요. 이런 르네상스 재발견을 시도로 한 새로운 인간상이고요. 미켈란젤로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이상과 해부학적 구조를 만족스럽게 해결한 것은 이상적 사실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을 궁리하는 다비드 표정에서 그런 예술의 극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다비드상 같은 경우는요, 이 작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비드상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다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 볼 거란 말이야. 그죠? 방식으로 이제 보겠죠. 그래서 요 시선을 고려해 가지고 이 손의 크기라든가 이 비례적인 것을 고려를 했다는 거야. 그 손이 상당히 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선을 고려해서 비례를 상정했다라는 거 되게 그 의미가 크죠? 또 배가 고프네. 배가 고파. 왜 이렇게 매일 자주 배가 고플까요? 그죠? 요 이제 홀저가 나오는데 요 이제 전광판을 이용해서 유명하죠. 개념 미술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부한 문구 에서 연작 중에 하나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이제 전광판을 이용했습니다. 주의 작가, 그래서 페미니즘 작가인데요. 그 전광판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세요라고 쓰면서 여성주의 미술의 관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진부한 문구이면서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전광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나 호수에다가
빔을 쏴가지고 이 문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해요. 이처럼 미술가는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신념의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니홀저는 자신이 계몽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뭐냐? 어떤 조형 요소를 사용하느냐 했을 때 이게 조형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의미 전달 위한 의미 전달만을 위한 수단은 아니며 전광판의 문자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조형 요소이기도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형 요소를 뭘로 사용했냐? 문자. 그러니까 전광판을 사용한 조형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청색 스펀지 부조 이렇게 제시했는데 클랭입니다. 누볼레알리즈. 신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클랭은 54년에서 62년까지 불과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작가이지만 듀샹 이후에 현대미술의 중요한 아방가르드 작가로 간주되고 있어요. 클랭은 예술가는 기교를 부리는 장인이 아니라 창조자이고 오브제의 창조자가 아니라 개념의 창안이다. 창안이다. 되게 의미가 있죠. 이건 내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개념 생각하며 가시적인 작품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가시적인 작품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사상과 태도의 표명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57년 이후에 청색 모노크롬이 단편의 일생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클랭이 청색을 선택한 이유는 뭐 청소연기에 근데 이거 의미가 없고요. 이 청색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제 컬을 내가지고 자기만의 청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가시적인 작품의 실현, 그러니까 작품이 있는 그 물성이라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성을 거부를 해요. 근데 이거 물성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청색 자체도 기존의 청색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청색이 아니에요. 기존의 청색이 아니라 클라인 블루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청색의 어떤 의미적인 요소를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의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물질화를 추구하게 되죠. 비물질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붓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모노크롬 그리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인체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퍼포먼스적으로 예술 작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흔적을 남기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비물질화를 계속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사원소를 통해서 비물질화를 추구하는데, 이 사원소라는 건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게 바람, 물, 그 다음에 불, 흙,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원소를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 비물질화를 추구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또 누볼레알리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랭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클랭과는 이따 누볼레알리즘 나오니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네. 1960년대 초에 프랑스를 중심입니다. 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전위예술 운동인데, 당시 유럽의 미국의 지배적인 회화조리였던, 요거 체크하시고요. 앵프로멜 추상표현주의를 대응하면서 일어났고요. 신사실주의는 공업제품의 단편이나 일상의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전시합니다. 약간 다르죠. 현실을 직접적인 제시, 요거는 겨우 사형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라는 특색. 아sam블라주. 그래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가 이제 아르망이나 이제 디플린, 팅겔리, 클랭은 여기 나왔고, 수묵단체 박노수 작가인데요. 여백을 강조를 꽤 했어요. 그리고 동양의 전통의 화면을 구성할 때 의도적으로 남겨진 공간을 여백을 중시한다. 여백은 단순히 칠하고 남은 부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진 공간으로 화면 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가지는데, 어떤 의미예요? 여백은 무한한 3차원 공간을 암시해요. 체크하시고, 공간을 화면 밖까지 확산시켜 보이게 하죠. 그 다음에 대상물을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이제 포치라고 하는데, 여백을 배치하는 것이 이제 포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박수근도 이제 수업 시간 했는데, 자, 질감을 강조하죠. 자, 오늘날 회화에 좀 더 감에 와닿는 현실감 있는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물감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작품의 헝겊이나 종이, 목재 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목재의 거치는 질감을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죠. 우리가 이제 한 것처럼 수업 때 얘기했죠. 재료 자체의 물질적 특성이 질감을 표현상의 중요한 요소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도파리는 소와 아이들에게 소는 민족성을 상징하고, 아이들은 미래 희망, 결국 소박한 농촌 생활을 표현을 했다. 자, 마차, 청동, 자코메티.
자, 비례와 균형인데, 자, 실존주의적인 내용이 빠져서는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이 안 돼. 예, 그래서 실존주의적 고민에 빠져있던 작가의 이 작품으로 그는 인간의 실존을 응축한 것 같은 길고 가늘고 긴 작품인데, 이 실제로 이렇게 쓰면 되죠. 실존을 응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독창적인 속상성을 널리 인정받았는데, 공중에 수직으로 연필선을 그은 것 같은 가늘고 긴 형상의 마차바퀴 위에 위태롭게 세운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의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 을 통해서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작품 전시장 가면 이게 그러니까 직조로 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철조로 한 것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교과서에 나온 게 이제 브론즈입니다. 예, 브론즈로 하셔야 돼요. 브론즈로. 제가 요거 잠깐 멈추고 너무 꼬르륵꼬르륵 나서 이제 견과류를 뭐 그 맛도 없는 거만 먹는데도 안 빠지는데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아까 이제 몇 시간 전에 밥 대신에 닭가슴살 볶음밥을 싸가서 먹고 계란 두 개, 찐계란 두 개에다가 고구마 두 개. 또 이렇게 메시지가 오냐. 그 고구마 두 개에다가 토마토랑 사과랑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 예, 그게 양양 좀 그만 배가 꺼지네요. 너무 긴장되고 하니까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내가 저녁에 남아서 아이 참네. 저녁에 남아서 하잖아. 내 저녁에 남아서 막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멘탈을 내가 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녁에 남아서도 하고 질문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근데 질문은 제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이 토요일 이때는 못 해드려요. 이게 막 문제 내고 막 다음 주로 미뤄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불가항력이 지금으로서는 뭐 지금 지역 선택하고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고 남은 거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죠. 어떻게 술술술 잘 되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나는 공부가 어느 정도인데 실기도 막 잘 못하니까 실기도 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지금 와서 막 공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피곤한데 와서 하잖아요. 목소리가 막 약간 힘이 좀 생겼죠. 견과류의 힘인가요? 윤여정은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김복진 영향 아래 1940년대부터 나무 재료로 사실성에 입각한 인체상을 주로 제작을 했어요. 목주의 재능을 발휘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일본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일본 유학파긴 한데 이 사람이 일본에 이때 당시 이 구상적 그 조각, 그 목조 조각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 받았고요. 이 작품 현명은 그의 초기 목조 작품 중에 현존한 유일한 것인데, 당겨진 활과 같이 유연하면서 긴장된 자세로 당당해 땅에 서 있는 여인상을 제안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어떤 여인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데센과 모델링은 작가의 일관된 사실적 경향을 암시하고 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질감을 살리고 있는 것은 이 나무 재료의 질감을 유독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목조각의 특징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담하고 선명한 칼자국은 강건하고 회화적인 효과와 거친 토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질감은 아무래도 회화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근현대가 계속 나오죠. 선으로부터 이우환. 자, 평면작업을 병행하는 작가죠. 비평가인 이우환은 점에서 선, 그래서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에서 시리즈 같은 일련의 회화 작품을 통해서 이른바 무한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과 탐구를 반복과 사라짐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사라지죠. 조용화 시켜 나갔고요. 이 작품은 역시 단 세 개 선을 사용해서 사라짐을 반복함으로써 무한의 그 탐구 정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긋죠. 이렇게 긋다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걷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긋게 돼요. 자, 이 무의식적으로 긋게 되면서 이 무한의 탐구 정신은 결국은 무의식적인 요인의 그 동향에 대한 그런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 해탈과 가깝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동양 사상,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적인 성향에서 계속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단 말이야. 힘드는데 의식적인 요소에서 무의식적인 요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동양의 어떤 의미론적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양 현대에 있어서 우린 서양의 서양의 모노크롬의 어떤 의미 조형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동양의 의미론적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지원의 얼굴 테라코타입니다. 건진규의 작업은 대상을 과감히 삭제. 요거 특징이죠. 요게 이제 특징인데, 삭제하는, 이게 생략하는 그 조형성의 절제 기법을 시도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명칭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의 어깨를 깎아내린다든지, 머리카락을 과감하게 생략한다든지,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특히 목의 길이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어요. 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없으니까 길어 보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눈과 입은 무언가를 응시하고 고독을 표현하고 있어요.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탈속적이고 금욕적인 수도승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눈빛을 통해서 그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종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도승의 느낌인데 그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절제 기법을 쓴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진규는 저번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찰흙을 이제 테라코타를 한 다음에 거기다 건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르이너가 나오네요. 이것도 느낌 표현으로 나오는 건데, 다리바이 초창기부터 그 핵심 인물로서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 키르이너는 표현의 법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는 거죠. 더욱 유동적인 필체를 위해서 조금씩 색깔을 두껍게 칠하는 것을 포기하고 재빠르고 솟아나는 듯한 터치와 단순한 데생을 이용해서 모가난 형태. 또 이제 모가난 형태가 특징이죠. 그 다음에 단순하고 부조화 한 색채로 주제 다듬어 나간다. 그래서 화면을 자극적인 색채, 여기서 보시면 자극적인 색채, 광적인 물질로 표현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카탄 체험으로써 자연의 위력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경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상도가 좀, 권진규 좀만 더 볼까요? 권진규가 요즘에 뭐 전시하고 한다니까 좀만 보시면 더. 아틀리에 벽에 범인에게 침을, 바보에게 존경을 뭐 등등등이란 문구를 붙여놓고 끊임없이 초월의 길을 탐구한 작가인데, 작가의 아틀리에에 목을 메어 비참한 삶을 마감한 비운의 예술가다. 참 안타깝죠. 인간을 주제로 많이 다뤘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불교 미술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불교의 탈속주의에 심취했어요. 작품을 통해 조각 작품에서 등장하는 생략하고 절제했던 인물상은 바로 그 자신과 같이 했던 가까운 인물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는 외국 작품 모방을 철저히 거부했고요. 오직 창작자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권진규가 이때 당시에 60년대에 그 권진규가 이 조각계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철조가 유행을 했습니다. 철조가 유행했는데 권진규는 테라코타가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향수를 자극하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성향의 작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인정을 받았죠. 신기루. 자, 박생광이 이제 문제가 예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안 나오네요. 박생광은 전통적인 채색화의 특징을 살렸어요. 우리나라의 모티브를,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을 사용한 현대 작가입니다. 근현대 작가입니다. 현대 작가예요. 근현대 작가. 자, 민족미술. 자, 민족미술의 신경지를 이룩한 화가로 반일 감정에 의한 채색화의 배척의 풍토 속에 한쪽 모티브와 단청의 색상을 재현했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당시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 그 일본은 채색화가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원체풍이 유행을 했습니다. 일본풍의 원체. 김은호 작가 기억나시죠? 김은호 작가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반일 감정에 의한 채색화의 배척의 풍토 속에서 이 사람은 한국적 모티브와 그 다음에 단청색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민화적인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면면이 지속해오는 채색화의 전통을 부활시킨 작가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죠? 십장생이란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상징인 10가지 물상, 즉 해, 구름,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거북, 사슴을 말하는데 모두 자연숭배, 그러니까 민화의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마을 유체. 아이고야. 이거 요번에 저번인가 문제 냈는데 이거 자꾸 이걸 왜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입체파적인 분할 기법이 사용됐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분할 기법이 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틀리냐고요. 아유,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이거 사실은 낸지 모르고 또 냈거든요. 일부러 낼라는 게 아니야. 막 중요해서 또 낸 게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안 냈나 보다. 검색을 하거든. 내가 전에 문제.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빠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다 해서 낼라는데 딱 낼랬더니 전에 냈어. 제대로 냈어. 그러면 안 내거든요. 근데 약간 미흡해. 그럼 추가해서 냅니다. 얼마나 체계적이야. 근데, 아유. 그의 마음속에 깊이 꿈꾸고 있던 추상의 이미지를 원과 삼각, 사각형, 기하 구성도 특징이 되죠. 그래서 평면화가 됐죠. 자, 여기가 어디 원근검은 뭐가 있어? 평면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고향의 거리를 치밀, 주제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의 거리를 친밀화시켜서 보여주면서 어린 시절 사냥과 나를 같은 원석에 접근시켜 과거와 현재 나를 일체화시켰는데 고향의 마을을 대한 고향의 그 고향 마을에 대한 샤갈의 여러 소중 추억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주제적인 요소죠. 틀릴 수 있지 뭐 요번에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요거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냐? 이게 내용이 많아서 그러죠. 요것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전공하고 가죠. 간데스키인데 이 작품 최초의 추상적 수채화입니다. 요건 추상적 수채화인데 표현 자체가 재료에 따라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고, 즉 캔버스에서 가능하지 않은 표현이 수채화 종이에 훌륭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물은 그 이미지 때문에 감상대의 이미지 전달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 작가는 화면에서 이러한 대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상에서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내부에 솟아나는 감동, 즉 내적 필연성 맨날 했죠. 요건 또 들어가야 돼. 키워드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형성하는 실험을 하면서 종이 위에 그러니까 내적 필연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상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연상되냐고,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 어떤 의미로 음악적 의미를 전달하고 싶거나 또 감동을 전달하고 싶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적 필연성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도 이건 알겠죠. 빨강, 노랑, 파랑 격자 무늬 구성, 몬드리안. 작품 화면의 보편적인 조형수의 수평 수직은 다 알죠. 여기서 체크하세요. 채색도 빨강, 노랑, 파랑이 3원색입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원래 대상에 보면 명암이 있잖아. 원래 대상에는 이 사람은 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단순화, 그걸 환원주의라고 하잖아. 근데 대상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단순화, 이원론의 입장에서 단순화 시켰잖아. 그러면 수직 수평이 남았고 대상의 형상은 수직 수평이 남았다. 그리고 색은 대상의 색이 있잖아. 그게 삼원색으로 남은 거야. 그 다음에 명암이 있잖아. 명암이 어떻게? 검정과 흰색, 회색. 명도를 조절했다. 검정과 흰색, 회색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삼원색 남아있어요. 삼원색, 그 다음에 검정, 흰색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어떻게 단순화됐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엄격한 조형 원리를 전쟁성이 혼란스러운, 요것도 아셔야 돼요. 전쟁성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무질서로 인한 인간 해방을 시키는 것을 미술 목적으로 삼은 몬드리안의 회화관에서 출발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고정 주체가 된 여성성의 수평과 남성성의 수직은 이원 요소로 이 대립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엄격한 조화의 기본 법칙,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지학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좀 길다. 김한기, 중요한 작가죠. 김한기는 한국 추상의 미술의 선구, 다 선구자래, 다. 죄송해요. 제가 배고프니까 화가 난다. 일생 동안 한국의 아름다움과 동양의 정신세계를 현대회화에 접목시켰대요. 30년대부터 추상미술 시도한 그의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엄밀히 따지면 193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이제 모더니즘의 형상을 갖춘 것이 1945년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모티브를 많이 사용해요. 뭐 달 항아리라든가 학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요, 처음에. 그래서 한국의 모티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고, 한국적인 것의 가치를 자신의 방법에 따라, 어떤 방법입니까? 모노크롬 개념으로 기하학적 추상으로 가는 것이죠. 충분히 세계적인 것으로 창조해서 김한기의 작품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청색인데, 이 빛깔은 한국의 푸른 달빛과도 같은 것이고 그의 생명의 흔적이 담긴 색인데 그것도 한국적인 색이라고 본 거예요. 자, 군상 이응노입니다. 자, 한국의 민족적인 추상화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이응노의 군상 시리즈입니다. 그는 동양화의 선, 한자의 선과 움직임에서 출발해가지고 조화로운 공간 구성을 이루는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인간의 형상을 그린 군상 시리즈는 다양한 형태와 구도를 이루고 있대요. 그 다음에 서세옥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수묵세기야말로 한국의 정수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작가 서세옥이 어떤 그 세포 조직과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연결된. 동일 패턴의 필선, 요거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농담의 반복적인 리듬, 그다음에 역동적인 화면 구성. 그 얘기서 삶의 현장에 생생한 기록이고 몸과 마음이 그림과 동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게 나름대로 역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체가 팔다리 저렇게 벌리고 있으면 정적이지. 절대주의 말레비치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체크하시고, 러시아어가 말레비치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의 구성에 의해서 순수한 지적 표면을 창조하려 했대요. 순수한 경험의 표현을 위해서 모든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제거되어 있다. 중요한 말, 형태가 제거되었어요. 흰 태양과 무한함을 상징하는 백색 바탕에 기하학적 형태는 중력을 잃고 무한 공간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태 간의 대조, 이들 간의 크기의 색채의 역동적 공간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요것만 그래. 요것만 해당되고,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인 특성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말레비치는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삼각형 고민하지 말고요. 이 삼각형 있는 건 역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추구한 거는, 그러니까 절대 감성이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감성인데, 항공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사람이 되게 후회했던 그림이고, 원래 이 사람이 가장 추구했던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절대 감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사각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사각형을 제시했는데, 색채적인 것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처럼 그린 그림들이 이제 보통 2기 때 얘기인데, 말레비치 2기 때는 역동적인 구성이 나와요. 근데 이 실험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걸 후회를 하고 다시 흰 바탕에 흰 사각형을 그리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게 절대 감성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은 몬드리안이 1917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12년에 전시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성주의랑 같이 1915년으로 이렇게 보통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선포를 한 거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몬드리안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에서 두 명 말하라면 몬드리안하고 말레비치죠. 근데 말레비치는 대상에서 시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몬드리안은 대상에서 시작,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대상에서 그냥 절대 감성을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뭘 추구해? 회화의 영도라는, 회화의 영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아유, 폴로그 그냥 그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거 뭐 또 다른 걸 발견했나 보네, 또. 폴로. 이 작품은 내적인 직관을 순간 행위, 그렇지, 이건 다 알아. 근데 여기 볼게요. 자, 액션 페인팅으로 드리핑, 타시즘, 자, 컬러그래피 같은 개성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액션 페인팅이 표현된 화면은 자유롭고 율동적인 선으로 우연적인 형태를 갖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적인 형태. 작가는 행위를 통한 순간의 우연의 효과를 추구해요. 그래서 화면에 어두운 색채의 사용과 강렬한 원색, 명도가 높은 파스텔 계열의 다양한 색채들이 혼합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중심이 없는 구성. 그걸 뭐라고 해요? 중심이 없다. 전명균질이라고 얘기하죠. 전명균질 써놓으세요. 그 다음 명암대조의 제거로 2차원적 평면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버그가 이 작품 보고 이 평면성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죠. 박내연. 운보 김기창이 아내였던 작가는 1960년 이후에 인물, 산수, 화조, 전통회화에 즐겨 등장하고 있는 소재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탈피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고, 화면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점차적으로 단순해지면서 강렬한 형태와 색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상화가 됐다는 거죠. 또한 토속적인 엽전구름이라든가 맥방석 등을 비롯해서 도자기품 등에서 제작 동기를 얻기도 하죠. 약간 추상적이죠. 이게 이제 박래영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대 이제 앵포르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추상 미술의 흐름. 여기서 또 이게 감상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 추상미술은 20세기 미술 양식 중에 가장 대표적이며 독특한 양식으로 외부 세계 재현을 거부를 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순수한 주관적 색채에 의한 화면 구성을 보는 사람이 감동을 주고자 하는 유파다. 세계적으로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칸디스크, 들로네, 말레비치, 그리고 몬드리안 등이 시작됐고요. 이후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1930년대 김한기입니다. 1935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후 한국 추상은 한국 전통의 영상의 수묵 기법을 이용한 개성적인 작업으로 진행되고, 대표적인 작가로는 작품을 통해 영혼을 창조해내는 데 성공한 김한기를 비롯해서 유영국, 남관, 이응로. 그래서 남관 선생님이라든가 이응로 선생님, 유영국도 그렇지만 특히 남관은 이응로는 따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모노크롬 형식이지만 60년대에 이제 앵포르멜 형식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김한기랑 비교하면은 최근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상조각. 과거 토템 역할로 쓰이던 추상적 조각품 이후 20세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상 조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다양한 추상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대 조각 대표적
작가는 프랑크시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시 조각은 핵심 위에 모든 세부를 생략합니다. 프랑크시는 사물을 달걀, 둥근 조약돌, 유리 조각 같은 몇 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달걀만 생각하세요. 캬리라 써놨네. 달걀입니다. 달걀이 뭐야? 예, 그는 단순함이 미술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단순함에 도달하게 되면 사물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원주의는 결국 본질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그 뜻이겠죠. 장아루프는 형태의 불규칙함, 우연성. 이 사람은 우연성이에요. 그래서 장아루프는 그 우연성 자체가 결국은 다다. 초현실주의 이어지게 돼. 헬리모도 이제는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언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료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죠. 최대한 관심은 인간으로서의 그 인체를 모티브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자연의 돌이나 나무에 패인 곳에 구멍을 만들었어요. 허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허공간의 의미는 뭐예요? 그 공간 자체도 작품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연에 있는 물체의 형상 구멍은 꽉 찬 덩어리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형성이란 작품화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래 조각은 점유 공간이 있고 주변 공간이 있는데 이 점유 공간 차지하고 있는 작품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멍을 뚫고 나서는 그 공간까지도 작품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곤잘레스 곤잘레스는 전후에 일반화된 철조각 선구자로 한 사람인데 곤잘레스는 시험 문제 나왔죠. 철의 사용은 조각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물체가 도입되었던 금색의 그 정적인 필요성에 호응하는 하나의 현상인데 철은 물질무의 원동력이죠. 상징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대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장 확실하게 상징하는 물질이고 곤잘레스의 작업 세 가지 점을 특징한다. 요게 나오죠. 현대 문명이 모태인 철을 사용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의 내측을 주시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일종의 자연을 지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철 작업에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간 개념을 가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와 면재로 인해서 측정 가능한 공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 쪽 드로잉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네요. 와! 내가 아무리 편집해도 한 50분은 나올 것 같은데 50분, 48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네. 여러분들도 이쯤 돼가지고 막 시간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건 본 수업은 아니니까 제가 중요하다 싶은 거 하면은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 좀 이렇게 좀 가끔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뭐 먹고 하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딱 오자마자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잠깐 가서 또 쇠질을 좀 하고 와야지 뭐. 배고파도 좀 하고 와야지. 항상 배고프기 때문에 굉장히 평상시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 이제 작업하고 뭐 질문 답변하고 문제 만들고 채점하다 와서 또 이거 하려니까 배가 많이 고플 수밖에요. 머리 쓰는 거 하면 뭐 배가 고파. 운동할 땐 배가 안 고픈데 이거 하면 원래 배가 고파요. 자, 여러분들 남은 기간 확실히 뭐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걱정하거나 이거 전부 사치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최대한 초인적인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백날 그런 고민을 해봤자 의미 없고 그리고 지역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답안 바꿔서 틀리는 거랑 똑같아. 그냥 많이 몰리면 몰린 대로 하세요. 허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붙을 거니까 자신감 갖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